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스럽터 시장의 교란자들이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데이빗 로완 지음 그리고 세멘 파커스에서 출간한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의 제목을 저 나름의 부제를 혁신하지 말고 파괴하라 라고 붙여봤습니다. 데이빗 로완 저자는 영국의 유명한 그 잡지가 있어요. 와이어드지라고. 아마 여러분들 그 인터넷 매체들을 많이 다루시고 또 인터넷 해외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특히 기술 혁신과 관련된 어떤 기사의 출처로 와이어드란 그 매거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분은 구글, 스포티파이, 샤오미, 트위터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혁신 기업의 CEO들과 깊이 교류하며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영감을 주는 비즈니스 구루로 유명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 디스럽터라고 하는 책 제목은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파괴하는 자만이 새로운 제국을 짓는다. 우리가 소극적인 혁신으로만은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많은 유수의 기업들은 기존의 질서 자체를 파괴하고 교란시켜버린 아주 독종들, 별종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이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분명하게 잘 묻어. 첫 장은 좋은 질문을 던지고 적절한 사람끼리 이어준다면이라고 됩니다. 이게 바로 그 파괴적 혁신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을 하는 사람들 간에 본인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좋은 질문을 서로한테 줘야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회사 내에서건 회사 밖에서건 적절한 사람을 잘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파괴적 혁신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 해적처럼 싸우고 용병처럼 떠나는 법. 그 중에 소 챕터 중에 이런 챕터 제목이 있어요. 챕터 제목만 봐도 재밌는데요. 해군에 입대하지 말고 해적이 되어라. 그러니까 기존의 고정관념, 틀, 보고 체계, 일하는 과정, 어떤 절차들 이런 것들을 정말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 제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관점만 바꿔도 기회의 문이 열린다. 그 중에 하나의 소제목은 사람들에겐 건강보험이 필요한 게 아니다. 바로 건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변화 앞에서 기존 사업을 날려버릴 준비를 하라. 정말 정말 어려운 얘기죠. 전통 사업자들한테는. 네, 저는 이 챕터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행동 심리학이 인구 통계학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 많이 하고 숫자들 많이 찾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피상적인 큰 숫자들 많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이 많이 이렇게 회사 일 하면서 보고서 쓸 때 모이면 일단 약간 안도감이 있어요. 어떤 보고서를 채워넣을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됐다.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좀 인구 통계학적인 자료들이에요. 굉장히 피상적이고 현상은 있는데 소위 why,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나, 왜 인구가 줄지? 왜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하지? 이러한 근본적인 사람들의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료들이죠. 이런 자료로 보고서를 만들면 많이 혼나죠, 보통. 네. 그래서 행동 심리학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why, 그 why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학문 혹은 자료가 인구 통계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번째 챕터는 비현실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 중에 확고한 믿음이라는 마법의 가루를 버려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혁신을 이뤘던 파괴적 혁신을 이뤘던 교란자들,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유수한 기업들 중에 그 누구도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프로젝트를 진척시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신기루와 맞서 싸우는 것이 또 파괴적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챕터는 세상의 모든 진입장벽은 사라졌다. 나는 내 시간의 40%를 채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혁신이 일어나려고 하면 조직 내에서 훌륭한 질문들이 서로 오가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꼭 필요한 사람들 찾는데 리더, CEO는 시간의 40%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러 챕터들이 있는데 좀 건너뛰어서 과감하게 8장 소프트웨어의 거인 제조업을 재해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사람들이 반응하게 만들라라는 겁니다. 네, 한번 그 임계점을 넘어가서 예전에 해보지 않았던 것인데 사람들의 경험이 이거 안 해봤는데 하니까 불편하지 않네? 과거보다 더 효율적이네? 그런 것들을 한번 맛보게 하라는 거죠. 실제로 이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이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비대면 소비, 네, 음식 주문 배달. 특히 미국에서는 소위 그 커브사이드 픽업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홈데포 아니면 월마트, K마트, 크로거 이런 데서 고객이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많이 운전을 하니까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데 그 가게 옆에 어떤 그 인도에서 직원이 전달해 주는 것들을 픽업하는 형태로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엄청나게 그 인터넷 쇼핑 중에서도 그러한 행태가 많이 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굳이 가게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편리하게 내 필요한 물건만 픽업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또 하나는 배송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사건. 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예를 들면 이번에 극장들이 많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NBC 유니버설이 제작했던 트롤의 세계 모험, 그 다음에 디즈니의 뮬란, 특히 디즈니의 뮬란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미국에서는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채널에서 직개봉을 했거든요. 트롤의 대모험, MBC 유니버설이 제작했던 것도 한참 팬데믹이 2차 정도 유행을 할 때였는데, 네, 결국에는 스트리밍 채널로 직개봉해버렸어요. 예, 물론 극장에서 돈을 벌던 것보다는 적은 것이지만, 이래도 뭔가 개봉이 되네? 영화가 개봉이 되네? 사람들이 반응을 하네? 네, 그런 경험이 쌓여버린 거예요. 이런 것도 돌이킬 수 없는 사건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혁신의 조건, 파괴적 혁신의 조건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11장에 보면 개를 산책시키면 티켓을 주는 항공사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의 퀀타스 항공인데요. 호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멤버십 회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확장성이 있고 브랜드력이 뛰어난, 충성도가 뛰어난 로열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갖가지 슈퍼마켓 체인, 헬스케어 앱, 네, 뭐 런드리 서비스, 많은 사업자들하고 이 포인트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고객 가치를 교환을 하면서 거의 전 국민의 로열티 프로그램이 돼버린 거죠. 결국 그 고객 충성도를 얻고 고객 인사이트를 얻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함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산업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고객 경험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파괴 혁신을 만드는 주요한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을 서문해 보면 굉장히 인상 깊게 무어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어의 법칙이 뭐죠? 네, 반도체와 관련됐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인텔의 공동 창업자 고든 무어가 1965년에 컴퓨터 칩상에 트랜지스터를 집적한 숫자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갔냐. 이 집적할 수 있는 효율, 이것이 매년 2배로 증가한다는 의견을 내놨어요. 매년 2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럼 2의 자승으로 계속 증가하죠. 이게 이제 지수의 법칙처럼 늘어나는 건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점점 더 그 기간이 짧아지면서 이 곡선이 더 가파라진다는 거죠. 예, 이런 지수곡선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산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지수곡선, 또 기하급수적 성장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예, 사람들 머릿속에 대부분 토마스 멜서스의 인구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데 나머지 어떤 뭐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형으로 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원 결핍이 일어나서 인류가 위기에 빠진다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할 때 선형적인 성장 대비 그보다 훨씬 가파른 지수 성장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데 이제 다시 등장하죠. 1900년대 중반에 반도체 산업 쪽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이제 이때부터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혁신적 성장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말이 됐어요. 그래서 지수곡선은 본질적으로 희귀하고 비싼 무언가를 대중화해서 결국 비용을 중요치 않은 존재로 바꿔놔 버렸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일어나죠. 네.
또 크라우드 소싱에서 일어나죠. 여러 사람들의 노동력 혹은 지적 어떤 인텔리전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의 재력,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것들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목표치를 달성해 버리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화기는 5천만 사용자에 도달하기까지 약 50년이 걸렸지만 아이팟은 4년, 포켓몬고는 19일 걸렸다는 거죠. 이러한 혁신적 성장을 이뤄내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다 시장의 교란자들, 단순한 혁신가가 아니라 파괴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서문하에서 이 책은 주로 그와 같은 시장 교란적, 파괴적인 혁신을 이뤄내는 그런 조건들, 사업의 조건들을, 조직이 움직인 조건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 비이성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고집을 부린다. 모든 진보는 비이성적인 사람에게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기업이 혁신을 이야기하고 또 그 과정을 틀에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혁신도 책상 위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창의적인 브레인스토밍을 구조화하려 한 사람은 혁신할 수 없어요. 혁신은 운 좋게 발견하는 거예요. 네, 운이 좋아야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나온 영향력이나 아이디어를 완전히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오래도록 문제를 째려보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것이 나올 리는 없지요. 그럼 혁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죠. 마치 사람이 운이 좋으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 저자가 한 이야기는 혁신을 하려면 우연한 것에서 창의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조직도 그렇게 움직이게 해야 되고 시장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실행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통찰 직무를 개설한다.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거죠. 이로써 리더십 팀과 직원은 자사 사장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진화에 맞춰 제품과 가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어떤 회사의 사장은 1년에 이틀은 일정을 정해놓으라고 조언한다. 하루는 의제를 이해하기 위한 날이고 다른 하루는 여기에 반응하기 위한 날이다. 이후 1년간 계획한 행동이 뒤따른다. 루브크만이 부연했다. 회사의 이러한 심호흡은 우리 머릿속에 산소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건 사려 깊고 책임감 있는 리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죠. 네. 또한 혁신의 조건들, 조직의 혁신이 일어날 조건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는 규범과 규칙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 엄호를 해야 한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게 과정이든 사람이든 예산이든 말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투사가 버티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감동적인 신화는 소규모 팀의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많은 혁신들이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 덕에 번창한 면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이 혁신의 효과를 조직 내에 잘 전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출시한다. 우리 회사는 약속한 시간 안에 제품을 출시하는 것에 엄격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용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용자와 함께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빨리 반복 실험합니다. 라고 말이죠. 네. 그리고 전통 그런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점들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시죠? 근데 그러한 혁신을 이뤄내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이건 바로 관점만 바뀌어도 바꿔도 기회가 보인다라는 챕터에 나와 있는 일화인데요. 소개해드리죠. 우리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고객은 은행이 아니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죠. 고객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쉴 곳을 필요로 하고요. 차를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동을 원합니다. 마치 헨리 포드한테 누가 우리는 더 빨리 달리는 말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헨리 포드는 더 빠른 말을 훈련시켜서 보급할 생각을 안 했죠. 자동차를 보급하기 시작했죠.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건강보험을 팔았는데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건강이 필요하고요. 미래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건강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디지털 혁신을 했던 보험회사의 한 임원이 했던 얘기예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혁신의 성공과 관련된 그런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구글 X 아시죠? 소위 문샷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했던 곳에서의 성공 경험인데요. 다른 기업은 성과물을 기념할지 몰라도 우리는 배운 과정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쓰게 되거나 더럽고 망가진 것을 전시합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은 부분이죠. 나는 빠르게 실패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거나 영원한 문샷이라니 혁신이라니 하고 늘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반면 사람들은 이런 작고 적나라한 것이나 징표에 반응합니다.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말보다 소중한 실패의 과정들, 어떤 그런 기념물들을 전시하고 시각화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또한 구글의 문샷 팩토리, 구글 X 프로젝트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경험들에 대해서 메시지에서 또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예상 답안에 집중하기보다는 질문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답을 곧바로 내려면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는 질문의 끈질기게 집중할 때 기대하지 않던 답이 튀어나올 수 있다.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 질문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답을 막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직원들한테 심리적 안정을 줘야 된답니다. 직원들이 실패할 수 있는 뚜렷한 위험을 감수하자고 제안해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와 상관없이 가장 험난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도전 정신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앞서 얘기했듯이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기념하도록 해야 되고요. 직원들한테 명백한 위험 앞에서 움츠러들면 안 된다는 암시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실패 사례를 발표하게 하고 그것을 상을 줘야 된다는 거죠. 참 굉장히 말은 쉬운데 실천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파트너십을 굉장히 강조해요. 파괴적 혁신에. 파트너십은 의미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데 중요합니다. 구글 X는 스마트 콘트랙트 렌즈를 위해서는 노바티스하고 일했고 프로젝트 룬, 열기구 풍선을 띄워서 인터넷의 공백지대를 없애는 프로젝트 룬은 텔레포니카 통신사 그리고 웨이모 자율주행사죠. 자동차 회사들과 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는 문샷 팩토리는 매뉴얼에 의지하지 않지만 공정을 계속 그리면서 조정한답니다. 매뉴얼에 의지하지 않아서 틀에 매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체계화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생산 가능하게 만들 수 있지라는 그러한 공정을 그리는 시도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복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예, 창의적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한 번의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어도 그걸 상업화해내기 위해서 항상 어떠한 공정을 도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이 디지털화에 성공하려면 외부 파트너들과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성공은 더 넓은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간에 훌륭한 질문을 서로 오가게 하고 또 직원들이 그리고 고객들이 더 훌륭한 팀과 적합한 팀 자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혁신을 이끄는 리더의 몫이라고 하죠.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혁신을 이끄는 파괴적 혁신을 이끌 만한 그런 우리 경제계, 경영계의 리더분들, 산업계의 리더분들이 갖춰야 될 그런 자질에 대해서 이 저자가 감히 한마디 합니다. 비전을 지닌 자보다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더 훌륭한 리더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답은 간단하다. 바로 다름에서 나온다. 다양한 창의력 이론이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가 공유하는 유일한 교리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것을 나란히 놓는 구조에서 창의성이 나온다는 점이다. 다름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방식은 연령과 문화, 학문을 섞어버리는 것이다. 네, 바야흐로 다양한 관점과 배경을 지닌 인재들이 모여서 정말 용광로처럼 들끓으면서 오로지 고객만 보고 파괴적 혁신의 힘을 키워가는 곳, 그런 것들에 비전이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 미래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